이번 주에는 러시아 전쟁만큼이나 파월과 바이든이 각각 의회와 국정연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에 주목이 됐었죠. 먼저 파월부터 살펴보면 일단 수요일날 하원에 먼저 등장을 했었고, 거기서 3월달 금리 인상 25bp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죠. 물론 시장에서도 50bp가 아니라 25bp만 올릴 거다라는 예상이 더 대세로 모아지고 있긴 했는데, 어쨌든 파월이 나타나서 25bp 실제로 자기가 지지하겠다라는 발언에 시장은 이걸 비둘기로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주중에 증시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반등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비둘기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가 잘 성장 중이라는 얘기고, 금리 인상이 할 거라는 확인에 시장에 녹아있는 이 3월 금리 인상 25bp 확률이 99% 수준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는 금리를 안 올린다는 확률도 1.2%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25bp 올리거나 아니면 50bp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더 시장도 비둘기스러워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는 여전히 금리를 6회 25bp씩 6번 올리는 게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파월이 상원에 이번엔 등판을 했는데, 거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기축통화 자리를 넘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죠. 미국이 러시아 금융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은행들 일부에 대해서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한다는 거는 러시아의 은행들이 기존의 전 세계 금융기관들끼리 맺어놓은 이 결제망에서 쫓겨난다는 걸 뜻해요. 이거를 제재 측면에서 말하면은 쫓아내버려서 아예 돈이 안 돌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말하면은 기존의 미국 달러나 유로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여기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스위프트 내에서 일어나는 결제 40% 그리고 36% 가까이가 각각 US 달러나 유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쳐서 76% 정도가 달러나 유로로 결제가 일어나는 세상인데요.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퇴출이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국제 결제를 할 때는 뭔가 새로운 국제 결제망이 필요할 거고, 그거를 중국이 우리가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이런 위안화 결제망으로 데려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꿈을 옛날부터 대놓고 보여왔던 상황인데요. 스위프트 내에서도 3% 정도까지 이 결제액이 올라온 상황이고, 사실 이 3%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낮은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도 중국이 기축통화 자리를 계속해서 넘보는 이 상황을 견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됐던 베이지북, 미국의 경제 동향을 나타내는 보고서죠. 오미크론이란 단어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미크론 여파는 해소 중인 걸로 나왔고, 중요한 거는 소비자 판매가, 이 제품과 서비스들의 소비자 판매가가 꾸준히 오르는 중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우리가 누누이 확인해왔던 인건비, 원자재 부족, 운송비 요 세 가지 트리플 콤보로 맞아서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중에 특히 운송비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주중에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해운사들 간 동맹에 더 주시해서 반독점 행위를 막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바이든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해운업계들을 주시하면서 이 해운업자들끼리 동맹 맺어서 운임을 다 같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운송비 적당히 올리라고 압박을 넣고 있었죠. 실제로 작년에 전 세계 해운사들의 실적이 미친 듯이 폭발했던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배는 없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운업체들이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만 해도 7년치, 8년치 벌 돈을 한 해에 그냥 끌어당겼다고 하죠. 참고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각각 스타 얼라이언스나 스카이팀 같은 타 국가의 항공사들과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타고 가다가 다른 항공으로 갈아타도 뭐 연동이 자동으로 되고 마일리지도 적립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동이 다 돼 있는데,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도 이제 해운사들끼리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런 해운사들 여러 개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운송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마진도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독점이라는 테마가 미국에서는 뭐 테크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전통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해운업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계속 주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사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신규 취업자 수가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높게 나왔죠. 그리고 실업률 자체도 3.8%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전의 저점이 3.5%였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목표치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많이 뽑혔는데 급여 수준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요. wage라는 단어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한동안 나올 것 같은데요. 밥상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소득이 안 오르고 있다는 결과라서 지금은 좀 오버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미국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TV 인터뷰에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파월도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대처를 해서 절대 1970년대에 있었던 이런 경제 위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이 팬데믹 직전에 고용자 수를 0이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매월 비교하면서 추적한 그래프인데요.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거의 다 따라잡았죠.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고용자 수 자체는 거의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 유가, 석유 가격이 이제는 115불까지 뚫고 올라온 상황이죠. 작년 올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에너지주도 동반 강세인 상황인데요. 일단 이 흐름을 살펴보면은 주 초반에 일단 유가가 100불 넘기면서 시작을 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차질 생길 것에 대비해서 이 IEA 회원국들이 비상 비축유까지 이제 풀기로 합의를 했었죠.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던 건데, 근데 이것 자체는 사실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치라서 이 비상 비축유를 푼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냥 상징적인 수준이었죠. 참고로 이 중에 절반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략 비축유를 푼 것 자체가 공급이 임팩트 있진 않다 보니까 주중에도 계속 유가가 상승을 했죠. 러시아 전쟁이 심화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110불도 넘기는 상황이 왔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에서는 일단 기존 증산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더 늘려라. 공급 더 늘려라고 했는데 오펙 플러스에는 이번 달에도 40만 배럴 증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공급을 딱히 증가시킬 생각이 없다는 걸 밝혔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국정연설에 나와서 인플레 꼭 잡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에너지 가격을 좀 잡아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근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건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아무리 제재를 이것저것 한다 그래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긴 힘들겠다. 그러면 인플레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일단은 전략 비축유라도 풀어가지고 시장에 메시지라도 줘야 되나? 요 정도 상황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주 후반이 가면서 전쟁이 정말로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정말 하나둘씩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제 가리지 않고 제재를 더해가는 와중에 미국도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수입의 전면 금지를 고민 중이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러자 유가가 아예 115불까지 뚫고 올라갔고요. 일단 상원이 통과가 됐고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3개월 내 유가 150불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골드만삭스나 무디스 같은 금융기관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전반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미국 내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열받은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찬성을 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러시아에 정말로 원자재 수입 전면 금지 제재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어쨌든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더 오르는 인플레가 발생을 하긴 할 텐데, 이게 본인이 인플레를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 여론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찬성한다, 이런 여론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냥 진행했을 뿐이다 라고 인플레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표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빌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실적이랑 가이던스가 동시에 잘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들이 다 나락으로 가고 있죠. 아무래도 작년까지 주가들이 먼 미래의 기대치까지 다 땡겨와서 주가들이 폭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워크데이라는 회사랑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으면서 사스 기업 전반을 끌어올렸다가 주 후반에는 스노우플레이크와 옥타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면서 이 섹터 전체를 끌어내렸었죠.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섹터 전반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외에 이 전쟁에 더해서 엔비디아와 도요타 같은 이 기업들의 해킹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 회사들도 주목을 받은 한 주였고, 반면에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이 엔데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죠. 한편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문과 내연기관 사업부 부문을 분할해서 따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했고요. 사업부별로 잘 정돈해서 쪼갠 다음에 각각의 기업 가치를 따로 잘 인정받는 추세에 이제 올라타는, 그리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요새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나눠서 잘 인정받는 추세에 올라타서 쪼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말에 양회,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죠. 이 양회를 통해서 올해 GDP 목표를 5.5% 근방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5%대 근방으로 제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 5.5%로 제시했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돈을 정말로 엄청나게 풀어서 GDP 성장률 목표를 맞추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였고, 어떤 식으로 키워드가 앞으로 나올지, 어떤 섹터에서 경기 부양을 할지에 따라서 그 섹터들이 큰 수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중국에선 작년에 이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일단 시사가 됐던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 규제를 더 빡세게 안 해도 된다, 경기 부양을 어쨌든 하겠다라는 소리로 받아들여졌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한 주간의 소식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